내가 김만석 대감이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냐? 왜 다들 날 아이 취급하는 거냐? 옛날 옛적 먼 산골 고을에 차렷 소리에 백성들이 벌벌 떠는 김만석 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임금님께 아첨을 잘해 높은 벼슬을 얻었고 온 고을을 주먹 쥐듯 쥐락펴락했다고 합니다. 마른 버드나무 가지 같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백성들의 재산은 눈 녹듯 사라졌지요. 이놈들, 이것이 전부냐? 창고에 곡식을 더 숨겨둔 게 분명하다. 당장 다 내놓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겠다. 김 대감의 호통 소리에 마을은 늘 떨었습니다. 특히 그는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노렸는데 그녀들은 애원할 곳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가을 비가 추수를 앞둔 들판을 적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은 새로 수확한 곡식을 빼앗기 위해 지방 순찰을 나갔다가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최서방,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어서 가자. 수행원 최 씨는 걱정스런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님, 저 집은 과부 홍 씨네 집인데 뭐가 어쨌단 말이냐. 비를 맞을 순 없지 않느냐. 그들이 찾아간 집은 다름 아닌 홍 씨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불과 석 달 전 김 대감의 가혹한 세금 때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지요. 상복도 벗지 못한 채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대감이 문을 두드리자 홍 씨는 초라한 차림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대감님께서 어찌 저희 같은 누추한 곳에. 홍 씨는 대감을 알아보고도 표정을 감춘 채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원한이 어려 있었지요. 폭풍을 피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는 중이다. 내 집에서 묵어가겠다. 대감의 거만한 말투에 최 씨는 몸을 움츠렸지만 홍 씨는 묵묵히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방은 가난했으나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지요. 이런 것을 음식이라고 내놓다니. 임금님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이렇게 구차히 사느냐? 대감은 상에 오른 소박한 나물과 된장국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홍 씨는 가슴 속 응어리를 꾹 누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요. 대감님, 오늘 밤은 비바람이 거세니 몸이 찬 것이 걱정입니다.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로 차를 다렸으니 드시겠습니까? 홍 씨는 작은 손에 특별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백발노인에게서 얻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신비한 약초였지요.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지고 차는 옅은 금빛을 띠었습니다. 대감은 의심 없이 그 차를 들이켰지요. 그런대로 마실 만하구나. 차를 마신 대감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생생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병든 노인들, 홀로 된 과부들 모두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대감님,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까? 하루 끼니조차 잊지 못해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십니까? 꿈속에서 80노인 이봉수가 대감 앞에 무릎 꿇고 호소했습니다. 이 노인은 대감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어찌 내 탓이냐. 너희가 게으르고 무능하여. 대감이 큰 소리로 외치려는 순간 홍 씨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모습은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요. 대감님, 이제 당신은 당신이 준 고통을 스스로 겪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다음 날 아침 김 대감은 온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의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갑자기 커진 듯하고 이불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지요. 손을 들어보니 손가락이 작고 보드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변고냐? 대감은 자신의 목소리가 꺽꺽 소리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변한 것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 구석에 있던 작은 녹거울 앞으로 달려갔지요. 거울 속에는 7살쯤 된 사내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다. 악몽이다. 요술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냐? 그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보고 물을 끼얹어보고 심지어 벽에 머리를 박아보기까지 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대감의 자리에서 군림하던 그가 하룻밤 새 어린아이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홍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된 대감을 보고도 태연했지요. 아이고, 깨어나셨군요. 어디서 온 아이인지. 이 여인,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나는 관찰사 김만석이다. 당장 나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홍 씨는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감님은 새벽에 일어나 벌써 떠나셨답니다. 그때 마당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감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어젯밤 과부댁에 묵으셨는데 아침에 보니 온데간데 없습니다. 수행원 최 씨가 관아 사람들을 이끌고 대감을 찾고 있었지요. 아이가 된 대감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 씨,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김만석이다. 하지만 최 씨는 그저 장난꾸러기 아이를 흘겨보았을 뿐입니다. 버릇없는 녀석. 이리 와봐라. 주인 없는 개처럼 짖지 말고. 최 씨는 아이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홍 씨가 급히 나서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는 제 먼 친척의 아들입니다. 부모를 잃고 저를 찾아온 것이니 죄송하지만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최 씨와 관아 사람들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 떠났고 홍 씨는 아이가 된 대감을 집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당장 원래대로. 홍 씨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을로 가서 당신이 백성들에게 준 고통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내려진 벌이자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이가 된 대감은 마을 사람들 속에 섞여 살게 되었지요. 첫째 날, 그는 무거운 곡식단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작은 손은 금세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요. 이런 천한 일을 어찌 내가.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회초리뿐이었습니다. 게으른 녀석, 다들 배고픈데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다. 대감은 처음으로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겨우 한 그릇에 멀건 죽을 얻어먹을 수 있었지요. 둘째 날, 갑자기 찬비가 내렸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비옷을 입었지만 아이에게 줄 비옷은 없었지요. 대감은 하루 종일 차가운 비를 맞으며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추워. 이대로 얼어 죽을 지경이구나. 그날 밤, 대감은 심한 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는 찬 방바닥에 누워 혼자 떨어야 했습니다. 셋째 날, 열이 조금 내린 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이봉수 노인 집에 물을 길어다 주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홀로 살며 거동조차 힘들었지요. 내가 누구냐? 홍 씨네 조카라고? 허허, 그 불쌍한 여인.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되겠느냐. 이봉수 노인의 말에 대감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홍 씨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는지 생각했지요. 이 물은 여기 두겠습니다. 대감은 물통을 내려놓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인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지요. 노인은 아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왜 그리 눈빛이 슬프냐? 혹시 배고프니? 가진 건 없지만 저기 고구마 하나 있으니 먹으렴. 대감은 노인의 뜻밖의 친절에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할아버지, 저기 땔감이 흩어져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넷째 날, 마을 아이들이 대감을 둘러싸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지 대감, 너희가 감히 나를. 대감이 화를 내려는 순간 아이들 중 하나가 돌을 던졌고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지요. 다섯째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방을 막기 위해 달려갔지요. 노인과 아이들조차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아이를 데려오다니. 우리 마을은 이렇게 무모한가. 그러자 한 농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 어른께서도 우리가 굶어 죽든 말든 세금은 거두었소. 여기선 살기 위해 모두가 손을 보태야 하오.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거둔 세금은 바로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모두 자신의 창고로 들어가 버렸지요. 백성들은 그 돈으로 제방을 튼튼히 하거나 다리를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홍수 속에서 대감은 처음으로 다른 일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물에 휩쓸리려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여전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여섯째 날, 이봉수 노인이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엔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고 노인은 고통 속에 신음했지요. 어찌 의원을 부르지 않는 거냐?
사람이 죽어가졌느냐. 마을 사람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어디 있겠소? 작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세금은 2배로 거두어 갔으니 그날 밤 대감은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몰래 홍 씨를 찾아갔지요. 나를 부디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오. 홍 씨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뉘우침이 없이는 안 됩니다. 7째 날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벽녘에 몰래 일어나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를 살릴 약초는 반드시 찾아야 해. 관찰사였을 때 의원들에게 배운 지식을 더듬어 그는 천년 묵은 소나무가 서 있다는 구름산 깊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산은 짙은 안개로 뒤덮였고 길을 잃은 대감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봉수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고쳐야 해. 그는 날카로운 바위에 손이 찢기고 가시덤불에 온몸이 긁히고 이리저리 헤매다 결국 깊은 계곡 아래 이끼 낀 바위 틈에서 푸른 빛을 내는 이상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의원이 말하던 영약초.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캐서 품에 넣은 대감은 온 힘을 다해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살려야 해. 내가 고통 준 사람들. 이젠 내가 도와야 해. 달빛이 비치는 밤길을 따라 마을에 도착한 대감은 즉시 이봉수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지요. 대감은 약초를 정성껏 다려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을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제발 살아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밤새도록 노인 곁을 지키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거두며 무시했던 백성들의 애원, 하인들을 향한 매질,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으며 짓던 잔인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쓰라린 가시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녕 저런 사람이었던가? 내 권력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단 말인가? 새벽녘 이봉수 노인의 열이 내렸습니다.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목숨을 구했구나. 어찌 이리 착한 마음을 가졌느냐? 노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대감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대감은 다시 홍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따스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이제 깨달으셨나요? 대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소. 내 남은 생을 그들을 위해 바치고 싶소. 홍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다시 권력을 얻으면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겠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자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광장으로 달려가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여러분, 저는 김만석입니다. 여러분께 끼친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부턴 여러분을 위한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원 최 씨는 급히 달려와 대감을 일으키려 했지만 대감은 그를 말렸지요. 기다리게, 최 씨.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네. 대감은 이봉수 노인을 직접 찾아가 보살폈고 자신의 금고를 열어 그동안 부당하게 거둔 세금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답니다. 그는 마을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튼튼한 제방을 쌓았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홍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오.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홍 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감님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요. 그 후로 김 대감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요. 세금을 줄이고 흉년에는 곡식 창고를 열어 나누었으며 골 아이들을 위한 서당도 열었답니다. 백성들은 그를 자애로운 대감님이라 부르며 그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이상하게도 홍 씨의 집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엔 아름다운 꽃밭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산신령의 화신이었다고 믿게 되었지요.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나타났다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산에 올라 작은 제사를 지낸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에 눈멀지 않고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